안녕하세요. 25년차 피아노 교수법 전문가 혜승쌤입니다. 제가 수능을 마치자마자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중학교 학생에게 모차르트 소나타 첫 레슨을 시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바로 이 곡이었어요. 그때부터 약 25년간 학원부터 개인 레슨, 유학 기간, 귀국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레슨을 해오면서 초보분들부터 전공자분들까지 모든 레벨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 또한 선생님으로서 성장을 해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저의 긴 티칭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히 깨닫게 된 5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요. 마치 청국장처럼 진한 저의 그런 티칭 경험이 진지하게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그 취미의 단계를 넘어서 마치 피아노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조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결국 여러분이 소리를 듣는 그 수준만큼 잘 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창 피아노를 열심히 치던 20대 초반의 어느 날 KBS FM에서 피아노 리사이틀 연주를 듣게 됐는데요. 이날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이유는 제 내면에 멜로디가 참 잘 흐르고 있는데 왜 내가 표현하는 소리는 대가의 소리와 이렇게 다른 걸까?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던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뭐 알고리즘의 홍수에 막 빠져가지고 수많은 명연주를 들으면서 귀호강을 할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갈급함과 답답함이 유학 떠나기 전까지 이제 계속됐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박사과정 때 이제 대가들의 연주들을 막 분석하고 공통점이나 다른 점을 막 깊이 연구를 해보면서 그런 원리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실마리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사랑의 인사 같은 그런 쉬운 곡을 하나를 치더라도 피아노 소리가 나는 기본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떠오르는 아름다운 울림을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의 인사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아래로 이렇게 꽂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떠오르는 소리를 상상하면서 첫 음부터 이렇게 울림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 후에 이제 그 울림이 성악가처럼 계속 수평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일렁이면서 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쭉 들으면서 이제 멜로디를 뽑아내는 능력이죠. 네 마디를 쭉쭉쭉쭉 밀고 가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음과 코드 사이의 울림도 잘 듣고 그 특징에 반응하면서 막 해석이라는 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되게 쉬운 이런 곡도 할 때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음의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캐릭터들을 잘 섞어서 음과 코드의 울림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특징에 반응하는 거. 그리고 특히 초보분들이 넘사벽으로 어려워하는 게 바로 멜로디 크게, 반주 작게 뭐 이런 그런 원론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마저도 내가 소리를 어느 정도로 비율을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멜로디를 계속 뚜렷하게 쳐서 아름다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또한 모두 다 귀의 문제라는 것 등등등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원리를 알고 이제 누구나 치고 싶어하는 그런 쇼팽 발라드 1번이 꼭 아니더라도 이 원리만 알고 있다면 초보 레벨의 악보에서도 정말 좋은 소리와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행복한 레슨을 하면서 학생분들에게 이런 소리, 아름다운 소리에 대한 신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지금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레벨이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레벨 안에서도 이런 알려드린 소리의 원리들을 통해서 악보의 난이도를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쉬운 곡에서 이런 소리 듣는
개념을 초보부터 잘 갖춰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곡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되고 강력한 그런 음악성을 뻗어나가실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악보를 이제 잘 읽는데도 제대로 소리를 또 이렇게 듣는 개념을 전혀 못 배워보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조차도 이런 경험들이 소리를 잘 듣는다는 이 경험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리와 완성도 있는 연주를 가능하게 만들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깨달았던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후천적인 능력,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내가 가진 능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이런 좋은 훈련에 의해서 좋은 음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소리를 듣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현상이 뭐였냐면요. 이런 소리를 조절하는 원리를 알고 다양한 곡을 접할수록 제 음악적인 표현력도 덩달아 좋아졌다는 점인데요. 일단 소리를 듣는 능력이 좋아지니까 제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낼지, 작게 낼지 이런 크기가 자유롭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울림들에 대해서 상상하는 그런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귀의 능력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결과물로 나오는 소리의 품질들도 같이 좋아지고 음악성은 덤으로 생기는 그런 결과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캐롤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고요한 밤 하나를 치더라도 첫 소리를 그냥 땅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곡에서 내고자 하는 첫 소리의 분위기, 그리고 울림, 아까 뛰어올리는 울림이라고 했었죠? 그런 거를, 음을 떠오른다고 상상하면서 이 첫 소리를 접근을 하니까, 이렇게 음의 울림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를 때부터 벌써 터치를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이 감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터치들은 그 훌륭한 연주자였던 제 그 석사 때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터치를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히 건반에 이렇게 진입하면서 딥하게 들어가면서 조절을 했어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다음 건반을 갈 때도 공격적으로 꽂는 게 아니라 소리의 울림을 최대한 그 음이 늘어나는다고 상상력을 더하면서 음들을 좀 더 쫀득쫀득하게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도 제가 같이 장착하면서 더 음악성이 좋아지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끝에 부분에서도 이음줄의 끝이라던가 그 음악적인 문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프레이즈의 끝부분들로 소리를 잘 들으면서 작게 그리고 부드럽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더욱더 소리가 음악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뭐냐면 건반을 이렇게 끝에 떼실 때요. 보통은 전공자 분들마저도요. 너무 손목을 이렇게 드는 위주로 릴렉스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건반을 누른 다음에요. 이 건반이 이제 누른 상태에서 서서히 올라오잖아요. 얘랑 손끝을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따라서 마치 올라오듯이 이렇게 감아 올려주고 이 손끝에서 건반이 떠날 때 떠오르듯이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라지는 소리가 굉장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손목으로 냉큼 올리기보다 손끝의 감각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건반이 점점 떠오르는 그 속도를 같이 조절하면서 손끝도 같이 따라와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끝에서 이렇게 살짝 떠오르면 그러니까 키보드에서조차 취미생들이 절대 나지 않는 그런 품질의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감싸는 그런 소리로 멋지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마도 그건 선생님 피아노 전공하고 공부도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피아노 시작하신 초보분들도 많이 레슨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일 뿐이지 첫 단추부터 이런 터치 방법들도 잘 배워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기 단계에는 쉬운 곡을 어차피 치게 되는데 그런 쉬운 곡에서 정말 이런 소리 하나하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이런 구현하는 그런 퀄리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한 번에 쉽게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그만 원리를 앓고 노력만 해주셔도 분명히 이걸 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은 뭐냐면요. 특히 학생의 성장에 아주 욕심이 많으신 그런 집요한 선생님을 만나시면 찾아내시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고요. 선생님과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다 중도 하차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전공하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심지어 유튜브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왕이면 학생들에게 욕심과 열정이 많아 보이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찾아보시고 꾸준히 그 채널에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초보인데 선생님이 초보시니까 딱 여기 정도만은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취미생이니까 이 부분을 좀 스킵을 하고 좀 쉽게 가볼게요. 이렇게 어떤 한계를 두고 이제 레슨을 하게 되면요. 물론 이제 그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레슨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학생의 문제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솔루션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물론 해낼 수 없는 너무 도전적인 것들을 위주로 레슨을 하는 것도 이제 학생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전공자 레벨에 준하는 그런 뭐 섬세한 테크닉이라던가 어떤 음악적 표현의 개념이더라도 학생들의 성장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취미생 분들이 있더라도 제시를 하고 진짜 그분이 바뀔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되는 분과 공부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그 취미 생활이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공부하는 그 단계마다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어떤 선생님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입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 못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교훈은 제가 현재도 매일 매분마다 느끼는 저의 실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유학 이후에 제가 이제 연주와 반주를 석사 때는 복수 전공을 하면서 반주곡을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전 학부 때 이제 피아노 연주만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반주를 좀 생소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투머치 연습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박사 때도 계속 되었었는데 특히 이제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 때 중요한 오디션을 좀 준비를 하다가 손가락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손가락만 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팔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여름에 정말 감사하게도 제 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도와주실 트레이너 선생님을 진짜 어렵게 엄청나게 검색을 제가 하고 검증을 해보고 그러면서 찾아뵙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거의 한 5달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그 유학 때 너무 심하게 강도 높게 그 전보다 갑자기 엄청나게 그러니까 훈련 시간을 올리면서 제가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막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손과 팔과 근육과 인대들이 이제 극도로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손이 완전히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초보분들의 훈련이 되지 않은 손보다도 더 근육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도레미파솔을 치는데도 이 4번, 5번이 되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막 바들바들 연약해서 떨리는 그런 손을 마주하면서 제가 되게 좌절이 되기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 이제 그걸 이겨내려고 극복하는 중인데요. 미약하지만 이전에는 전혀 못 쳤던 부분들을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꽤 칠 수 있게 됐고 전과 다른 손의 감각들을 그러니까 꽤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손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이전과 또 다른 차원의 인내심을 기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게 됐죠. 그런데 정말 너무 쉽게 어떤 거를 취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많은 거를 놓치게 되는 그런 무수한 거를 놓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이 더 단단하게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꼭 그걸 여러분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 짧은 시간 안에 되기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을 쓰는 그런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약간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시니까요. 근데 그 이면에 사실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교훈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진정한 실력을 키운다는 거는 큰 그림을 보고 길게 배우려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무언가가 바뀌지 않아도 더 단단하게 실력을 키워나가려는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만나 뵙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썸네일을 써야 하겠지만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손마저도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그 여유와 끈기로 저도 결국에는 손이 예전과 같이 회복할 거라고 믿으면서 이 조급증이라는 유혹을 매번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교훈은 뭐냐면요. 열심히보다 영리하게 연습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재원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제가 반주조교로 유학 시절 때 내내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반주를 계속 손에 놓지 않고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연습할 곡이 많을 때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연습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때는 이제 뭐 짐승 같은 성실함 뭐 이런 별명도 가진 적도 있었는데 좀 미련한 거죠. 소리도 가끔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연습해 본 사람으로서 열심이라는 개념에 대해 감히 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때는 저희가 한 곡을 완성할 때 거의 반복이 90%일 정도로 이제 이렇게 몸이 편하게 움직일 때까지 정말 반복해서 연습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사과정 때 큰 위기가 왔었어요. 왜냐면은 단시간 내에 진짜 많은 곡을 연주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기나긴 고집스럽게 연습했던 이 반복 위주의 연습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고집을 진짜 꺾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반복 연습으로 이미 이제 너무 하려던 거가 결국 양이 진짜 많아질 때는 이걸 시간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 효율이 올라가야 되나,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였죠. 근데 그때 마침 연습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효율도 떨어지고 몸만 점점 지쳐가는 거를 느끼면서 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 곡을 꺼내 들잖아요. 그럼 이미 어느 정도 템포가 나오고 잘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긴 그냥 안 건드려요. 아예 연습을 안 해요.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안 익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위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다 보면 이제 곡이라는 게 패턴이 존재하는데 그 패턴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다른 음이 나온다던가 다른 화성이 나온다던가 그러는 부분 위주로 더 연습을 하고, 그리고 표현력이 유난히 더 많이 극대화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음악 효과적으로 더 제대로 터트려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손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정말 이전에 반복을 하되 정말 그냥 무한 반복만 의미 없이 했던 그런 연습에서 반복은 하긴 하는데 진짜 필요한 연습에다 필요한 순간에다만 집중을 했더니 이전에 걸리던 연습량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연습 효율이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안 되던 부분은 더 쪼개고 분석하니까 연습 전체적인 연주의 완성도가 더 올라간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 이후에는 곡을 다량으로 받더라도 연습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어떻게 연습 계획을 현명하게 짜야 될까,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뭐고 이걸 어떻게 더 분석적으로 쪼갤까, 이걸 이제 연습의 계획을 짜는데 더 시간 할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되게 연습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단 10분을 연습을 하시더라도 뚜렷한 그날 연습의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한 다음에 그 방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연습을 하신다면 이전과 정말 다른 연습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학생들에게도 꼭 악보를 읽는 레벨에 맞는 곡이 아니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더 쉬운 곡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꼭 레슨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 해결을 찾는 방식의 레슨이 상당히 효과적임을 더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렇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약 25년간 제 개인의 경험과 레슨을 통해서 학생들과 진짜 울고 웃으며 깨닫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만약 저의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이 댓글 있잖아요. 거기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꼭 클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피아노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게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2, 3일 정도 꼼꼼하게 지원서를 읽어본 뒤에 조언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습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피아노를 배우는 첫 단추부터 소리에 대한 풍부한 세계관을 갖고 흥미로운 음악 여행을 인내심을 갖고 떠날 그런 진지한 분들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부분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귀를 가진 게 결국 여러분의 실력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뛰어난 음악성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야망을 가진 쌤. 여러분의 성장에 목말라 있는 선생님과 꼭 한 팀이 되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습을 하되 영리하게 연습하라. 이 다섯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